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법 객관식 판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촬영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보지 마시고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루 날 잡아서 하루에 쭉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시간 될 때 하루에 1시간씩 할애해서 자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하루 쭉 들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법에 이제 올인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민법을 판례를 정복하는 거죠. 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판례를 많이 공부하시는데 실제 문제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프로에서 객관식 판례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부터 판례를 실전에 맞게 객관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102페이지 문제 미리 푸시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지역권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기억. 통로 개설이 없다. 통로 개설이 없다면 우리 판례는 통행지역권 취득 시효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통행해야 되죠. 니은에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이르게 도로를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식 상태가 민법 245조 규정된 기간 동안 즉 20년간 계속된 경우에 한해서 그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틀린 게 없습니다. 디귿에서 통행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에게만 많이 틀렸죠.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면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자 X. 그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적법 점유죠. 그래서 인정된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리을에서 토지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디귿과 리을 두 개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지역권 설명 틀린 건데 자, 기억 보세요. 기억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죠. 손해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 시효를 시효 취득하면 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거의 영구적이에요. 따라서 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니은에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히 걷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죠. 그럼 종된 권리가 있으려면 이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주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디귿은 자 갑과 을이 이 디귿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뭘 했냐면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 갑과 을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고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임대차인지 전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그게 지역권 설정 합의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 사람들 가서 지역권 등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어서 전세권을 공부할 텐데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부동산 있는데 이 등기불구에 전세권율이 나오죠. 갑과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을은 이 계약을 누구랑 맺었죠? 이 시간순서상 갑과 맺었죠. 갑과 맺었는데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뭐죠?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그럼 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을은 이거 갑과 계약했죠. 이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을 갑과 계약했죠. 당사자끼리 주장하는 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끼리 당연히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 2년간 안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을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누구에게 받아요? 신소유자 병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책되고 신소유자 병이 갑지를 승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이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은 이 병이 갑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거죠. 대항력입니다. 좀 이따 또 대항력을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일단 지금 잠깐 공부하셨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겁니다.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대한 건 아니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이라 전세금이 지급해야 되는데 꼭 수수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죠. 예전에 가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입니다. 자, 3번은 전세권이 법정 보이죠.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 약자로서 등기 없이입니다. 등기해야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법정에 해시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맞았죠. 등기 없이도 제3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등기 없이 꼭 기억하세요. 자, 4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조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조물 신소유자 맞아요. 아까 신소유자는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음을 부담한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구소유자는 면책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조물을 인도받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네요. 그럼 자 보세요.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설정자가 목조물을 인도받았죠. 근데 아직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된 거죠.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랬을 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이 5번이. 다른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17조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인데, 자, 제목 뒤에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죠? 항상 시옷, 소유자가 소유자가 그 다음 초록색이 나옵니다.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조물 인도 및이죠.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다음 누가 전세금 반환하죠? 설정자가 반환하죠. 그럼 초록색은 전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목조물 인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및 전세권 등기 말소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갑부동산 을과 전세권 계약하고 을이 갑에게 전세금 지급하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주고 그리고 목조물 인도합니다. 근데 기간이 소멸하네요. 자, 그럼 갑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죠. 자,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조물 점유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가 이게 서로 동시행인데, 자, 이게 317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험이 안 나왔어요. 자, 전세권자가 목조물 점유는 반환했습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요. 그럼 갑 전세금 반환해야 됩니까? 반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절반만 반환해요? 반환할 필요 없죠. 아까 여기 밋이잖아, 밋.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전세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근데 을이 이거 안 했죠? 갑은 전세금 안 줘도 됩니다. 따라서 이 전세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갑이 취득하고 전세금 줄 필요 없죠? 따라서 이자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예, 다시 보세요. 이제 자, 5번에서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조물을 인도받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럼 정당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설명 틀린 건데 1번 건물 일부죠. 일부. 이것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 이걸 건물 한마디로 건물 전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됩니다. 이 1번 지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3층이 있다면 3층에서 일부의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그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작 2층만 빌렸죠. 그자가 전세권에게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은 건물 전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전부가 경매됐을 때 그때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됩니다. 두 가지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지문이 아주 중요하죠. 자,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중간에 끼어 있네요. 그리고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그럼 자, 지금 부동산의 저당권이 1순위, 2순위가 있죠. 경매가 나온다면 우리 시험 항상 2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맞죠?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러면 항상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죠.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2순위가 경매 신청했더라도 최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이렉게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 맞아요. 그리고 자, 저당권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고 전세권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는 그 재패당 순위, 우선 변제는 그 설정 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대항력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대항력 1교시에 끝장내는 거예요. 자, 일단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항력이 아까 뭐였죠? 아까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모르는 사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경매, 증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바뀌었다. 매매에서 매수인이나 경매, 경락인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와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오직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예요. 이것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가 됩니다. 다시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옵니다. 근데 우선 변제는 매매나 증여 나오지 않아요. 오직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대항력 인정 여부가 있는데 자, 물권은 원칙 대항력 있죠? 반면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항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자, 대항력은 이 소유자 변동 원인, 소유자가 매매로 변했는가 경매인가 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 법률행위, 이때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겠죠. 양수인. 그래서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이 시간이 뭐가 빨랐는가 봐요. 그래서 이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그래야 이걸 알고 양수하거든요. 그래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양수인 등기보다 더 늦게 갖추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매매가 나오면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든 없든 뭘 따진다?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그 시간순을 따진 겁니다. 이제 경매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경매에서 저당권을 판단하죠.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 그 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에요.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등과 대항력 시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저당권 보지 않아요. 경매에서 저당권을 봅니다.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항상 매매는 양수인 등기 비교합니다. 자, 이제 갑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아까 봤죠? 이제 을에게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을은 갑과 계약인데 이 부동산이 세 번째로 병에게 매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변동되는데 매매가 나왔죠. 여기 저당권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을 전세권 등기가 이 병 등기보다 더 빨랐잖아요. 따라서 병은 이거 알고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납쫓게란다 했죠. 그리고 전세금 누구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같은 말은
그럼 얘가 양도인, 양수인이죠. 그럼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병을 대입하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거죠. 그것을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렇게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시기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임대차를 좀 볼게요.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제가 부동산이라 그래서요. 주택이라는 적 없습니다. 토지일지 주택일지 상가일지 아직 모릅니다. 이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 3억을 지급해서요. 그럼 임대차 중에 월세가 없는 걸 보통 우리가 전세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임차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이제 이건 채권이라 원래 대항력 없어요. 자, 이 계약기간 2년 중에 을이 1년 사용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매매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와요. 그러면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야, 내 거니까 이제 나가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세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갈 수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이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어요. 자,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죠. 그럼 계약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죠. 그럼 계약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이 아니에요.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건 채권으로서 원칙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시간적 늦은 물권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쫓겨나요? 갑 때문에. 그럼 을은 2년 사용 못했죠. 그걸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보증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그래서 을은 쫓겨나면서 이 3억을 갑에게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갑이 나쁜맘 먹으면 이럴 수 있어요. 갑이 오늘 아침에 3억 받고 임대차 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병에게 팔고 등기 넘겨버립니다. 그럼 을은 여기 아직 발도 못 디뎌봤는데 병이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을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을은 3억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 돼요. 근데 갑은 지금 한국에 떠나고 없어요. 그럼 을은 갑을 잡을 수 없죠. 그럼 을은 여기 발도 못 디뎌보고 하루 만에 3억을 딱 뜯기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을이 하루 만에 3억을 뜯기게 돼요? 대항력 없으니까. 대항력 없으니까.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차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을이 대항력 없으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럼 같은 말이 이 양수인은 이때는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이 이제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대항력 있을 때는 승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을이 이제 쫓겨나는데 이 임차권이 불쌍하니까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이 채권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죠. 이걸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621조 등기하면 돼요. 근데 이거 등기하려면 임대인이 승낙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습니다. 이 귀찮거든요. 설사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하라 그래요. 그럼 누구 돈으로 해? 을 너 돈으로 해. 그럼 을이 안 합니다. 등기할 때 돈 들어, 말소할 때 돈 들거든요. 이래저래 우리 실생활에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주택이라면 이 주택도 임차권 등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삿짐 옮기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이제 굳이 등기할 필요 없어요. 이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차이는 임차권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만약에 X가 상가라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그럼 상가 임대차도 이 등기하면 되는데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거 신청 빼면 틀립니다. 다음날 0시부터 여기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데 이 예외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1번 먼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알고 삽니다. 이제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예외적으로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때는 자, 양수인 병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시험 이 말을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다시 임차인이 원칙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은 안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요. 그리고 나갈 때 3억을 누구에게 받아요? 이제는 신소유자 병에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가가 5억짜리라면 이때는 이제 2억에 사겠죠. 병이 3억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계한다 표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이 뭐가 빨랐는가. 이게 빨랐으니까 이걸 알고 병이 이렇게 5억짜리 2억에 사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자, 이제 경매로 갑니다. 경매에서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판단한 거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경매가 나오는데 경락인이 있잖아요. 경락인이 그 부동산에 있는 권리를 책임진다. 그걸 경락인이 인수한다고 표현하고, 반면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경락인에게 그 권리가 소멸된다 또는 소재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수와 소멸을 결정하는 게 기준이 말소기준 권리겠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는 무조건 내오셔야 돼요. 이건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입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일단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얘들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그 최선순위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얘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왜 설정하죠? 돈 못 받을까 봐. 그 다음 압류가 압류도 금전채권자갑니다. 이거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라 얘들은 경매에서 다 소멸하는데, 다음 돈이 주 목적이 아닌 게 있어요. 부동산 사용 수익이 주 목적인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용의권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다 해보세요. 그럼 얘들은 주 목적이 돈이 아니죠. 부동산 사용 수익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말소 기준보다 시간적으로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 똑같은 애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늦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경매가 나오면 여기 말소 기준 권리는 자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데리고 이렇게 소멸해요. 밑에 다 이렇게 죽이고 소멸하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럼 뭐만 살아남죠? 얘들만 살아남죠. 그럼 경매에서 얘들은 말소 기준보다 더 대항력이 빨랐으니까 끝까지 살아남는데, 얘들은 대항력이 있었더라도 경매에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 밑에라 다 소멸되는 겁니다. 얘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부터 밑으로 눈 감고 다 지우면 권리 분석이 끝나는데, 단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늦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책임지는, 항상 인수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분묘기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이걸 꼭 외우시는데, 이게 이제 분유법 외워요. 분유법은 항상 살아남는다. 그래서 경매 권리 분석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정해요.
거기부터 눈 감고 그냥 다 지우다가 뭐만 살려줘요? 분유법. 분유법만 살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가 있어요. 이렇게. 임대차가 태양력 갖췄대요. 얘들은 물권이라 원래 태양력이 있고 이건 예외적으로 태양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저당권이 나오고 네 번째로 유채권자 C가 나옵니다. 이 상태로 경매가 나오잖아요. 이 후순위가 만약에 경매했다. 그래도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이하 다 소멸합니다. 얘들도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한다. 그러다가 이 분유법만 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결국 다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권리 분석 끝입니다. 이만 살아남아요. 끝까지. 분유법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원래 태양력이 있죠. 그리고 임차권이 태양력을 갖춘 을이 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B가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부동산이 매매가 돼서 양수인 병이 나와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러면 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는데 병이 X부동산 가보니까 이 X부동산을 이 을들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랬어요. 그럼 자 얘들은 갑과 계약을 했는데 얘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소유자가 뭐로 바뀌었죠? 매매로 바뀌면 저당권 보지 말라 했어요. 이 매매, 이 4번이니까 이 4번보다 2번이 빨랐잖아요. 그럼 병은 이거 알고 샀죠. 따라서 이 을들은 합창으로 병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고 나가요. 갑이 아닙니다. 이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요? 병입니다. 이게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 청구해서 이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경매로 소유자 받겠네요. 그래서 경락인이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럽니다. 그럼 얘들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경매는 최선소인 저당권. 이 B가 경매했더라도 1번 얘가 말소기준 권리라 이 밑으로 이제는 다 이래 소멸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이 다 상실하는 거죠. 얘까지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경매에서는 경락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중간에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매매일 때는 얘들이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경매로 바뀌면 얘들 대항력 상실하잖아요. 그때는 양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 했습니다. 이 매매와 경매를 꼭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봅니다. 아까 2번에서 자 동그라미 2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잡으세요. 그럼 시험에서 저당권이 나왔단 말은 경매가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인데 전세권이 있으면 얘가 갑자기 불쌍해야 돼요. 어머 어쩌지? 경매 나면 쫓겨나겠네. 라고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다시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그리고 시험 항상 2순위 저당권이 경매입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럼 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모두 소멸하고 맞습니다.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한다 해서 정확히 맞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태양력을 공부했으니까 또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 문제집에 있는 태양력 문제를 다 한 번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 모른 척 하잖아요. 지금 다 봅니다. 자, 아까 그 2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아까 똑같은 2번 문제예요. 자, 4번에서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양도는 매매죠? 매매입니다. 그럼 시간수 양도한 경우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거죠. 누가 진다?
자, 을이 전세권이 빨랐으니까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병이 부담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문제집 115페이지 와보세요. 115페이지. 예, 잠도 깰 게 왔다 갔다 하면 좋죠. 자, 115페이지. 자, 3번 문제 보세요. 3번에서 동그라미 니은을 먼저 보면 니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 누가 경매한다고요? 후순위 저당권. 딱 틀이 정해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이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그 임차권 여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선순위 저당권부터 다 소멸하니까 이들도 대항력이 있다가도 이 선순위 저당권 아래 있잖아요. 그럼 다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경락인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대항력이 없다죠. 그래서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61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특별법 주택임대차입니다. 자, 161페이지 오세요. 자, 161. 이제 주인법 설명 틀린 건데 기억만 볼게요. 자, 기억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네요. 그럼 다시 저당권이 나오면 시험 경매 나옵니다. 저당권 있는데 임차했죠. 그러면 방 빼야 되죠. 경매 나오면 저당권 소멸하고 임차권 소멸하고. 얘가 갑자기 불쌍해 보여야 돼요.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을 갖춰도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에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 항상 경매는 후순위 저당권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경락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죠. 왜 그래요? 이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밑에 대항력도 소멸하니까 대항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이 매수인은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항력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연습해야 됩니다. 자, 162페이지 3번 주인법 내용에서 이 디귿과 리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주인법상 대항력과 자, 그럼 대항력이 뭐라 했죠?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다시 대항력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는 매매죠.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주의를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도 승계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대항력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걸 지금 몇 번 반복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 리을에서 대항력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지가 승계되는 경우 양도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한다. 양도인은 면책되죠? 그리고 누가 반환해야 돼요?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아까 병이라면 병이 부담하는 겁니다. 예,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 갑에게 주택이 있는데 을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을이 임차권을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런데 자, 을은 현재 보증금 탈납 못하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을은 갑에게 3억이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 을이 돈을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이 뭐 가진 재산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아직은 탈납 못하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그때 갑에게 3억 받을 채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일단 이 채권을 가압류
가압류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가압류하면 병이 보기에 의리인의 채무자죠? 채무자? 자, 그럼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는 갑과 을 중에 누가 채무자죠? 다시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는 갑과 을 중에 누가 채무자요?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근데 내가 이걸 가압류했잖아요.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자, 내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다시 병이 가압류했으니까 병이 보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의 채무자죠.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취득자 아닙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용어가. 근데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이 보기에 내 채무자의 채무자를 뭐라 한다? 제3채무자. 이렇게 가압류했거든요. 근데 이후 갑이 주택을 정에게 매매해서 정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옵니다. 자, 그럼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였죠?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다시 대항력이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 정이 양도인 갑주의를 승계한답니다. 그래서 정은 이 제3채무자 주의를 승계합니다. 다시 양수인이 이 제3채무자 주의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정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병도 정에게만 가압류 채권을 행사해야 돼요. 갑이 아니라 누구에게? 병도 정에게만 가압류 채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항력이 있다가 뭐다?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면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도 가압류 채권을 정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승계하기 때문에. 잘 정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자, 이제 163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면 163페이지. 다시 4번 주임법인데 거기서 리을만 줘볼게요. 리을만 봅니다.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호에서 보증금액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에게서 건물을 경납받은 소유자에게 이건 대항할 수 없죠. 이 저당권이 나온 이후의 증액 부분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저당권이 있기 전 금액으로만 대항해야겠죠. 저당권 밑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다시 164페이지 잡으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 겁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돼요. 자, 164페이지 5번에서 자, 디귿. 자,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 있네요. 그럼 또 경매에서 저당권 소멸하고 임차권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상실한다. 다시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양도인 지위를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자,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임차권 대항력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다시 대항력 소멸하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없다가 뭐예요?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할 수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다시 문제. 자, 다시 전세권 오세요. 아까 2번까지 했죠? 대항력을 아주 싸그리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2번에 3번. 자, 3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권권 판례가 인정해주죠. 그 다음 이제 자, 아까 4번 했습니다. 자, 5번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답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밑에 1-1라고 저당권 병이 나오면 누가 병에게 돈 빌렸죠? 을이 돈 빌리면서 이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한 거죠. 이것을 1번 전세권, 이 전세권이 저당권 후 목적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전세권을 저당 잡힌 거죠. 이처럼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역권 X. 자, 근데 여기서 이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법 기피혼나 외웠죠.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소멸합니다.
더 이상 전세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또 없으니까 이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소멸한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세권이 무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전세권이 끝나면 을은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깁니다. 그럼 저당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고 대신 생긴 가치적인 변형물 있죠. 이걸 이제 저당권자가 압류해서 저걸 물상대할 수 있죠. 그런 거지. 더 이상 소멸한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자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말소등기 없이 소멸했습니다. 만료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정답이 5번이고 이 유사한 게 또 저당권 편에 또 나와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펴보세요. 117페이지. 지금 관계 등은 같이 봐야 좋잖아요. 자, 117페이지.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에 니은 지문을 봅니다. 자, 니은.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아까 물상돼 있고 인정됐죠? 인정됐다. 된다. 아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같이 비교해 보세요. 다시 이제 담보물권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